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국내외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월요일장 개장을 앞둔 증시 폭풍 전야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그래도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비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은행주들의 주요한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긴축의 시대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종목별, 기업별로 잘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증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오늘도 개장 전 이슈들 체크해 볼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글로벌 증시 먼저 짚어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코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이시죠.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모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들이 좀 터져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증시 이슈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슈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이번 주 일단 뭐 시장 핵심 이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뭐 앞서서 이제 도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 주 특히나 이제 이번 주부터 빅텍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등등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빅텍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들 아무래도 시장을 좌지우지할 그래도 뭐 통화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보다는 덜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지금 현재 계속 강건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통화 정책에 오히려 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FOMC 11월, 12월 두 차례 이제 올해 남게 된 상황이겠죠. FOMC 11월 FOMC가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거쳐서 미국 현지에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3일 새벽에 이제 그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차례 남아 있는 미국 FOMC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이 두 번 다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번만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 없이 조금 좀 통화 긴축의 강도가 좀 줄어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연말까지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주 그 미 연준 위원 총 12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FOMC 위원들 중에서 10명의 연준 위원들의 그 시장과의 소통, 의견 발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앞으로 11월과 12월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통화, 정책,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결국은 연준 위원들의 개개인의 발언들, 개개인의 의견들, 시장에 계속 전달을 해주는 그런 소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블랙아웃 피리어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11월 1일과 2일로부터 일주일 이전까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지 아니면 어떤 그 행사에서의 연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그 일주일 이전부터는 아예 대외적인 발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주가 11월 1일과 2일에 있을 그 FOMC 11월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어떤 그 가늠자 역할을 상당 부분 우리에게 힌트 내지는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죠. 두 차례 FOMC가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 50bp씩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연말 그들의 기준금리가 4.25%가 됩니다. 한 번의 빅스텝 그리고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된다면 0.75%와 0.5%의 인상. 그러면 1.25%의 지금 현재 대비 상승, 금리의 인상 나타나게 되면서 연말엔 4.5%. 시장에서의 전망하고 있는 연말 컨센서스 기준금리는 최소 4.5%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점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 미국의 금요일 시장이 사실상 상당 부분 급락하는,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나스닥은 3%가 넘는 급락, 연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배경 찾아보게 된다라면 미시간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소비자 기대지수. 1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를 가늠하는 그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전월 같은 경우에 4.7%였는데 이번 달 5.1%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 1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예상이 지금 현재보다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되면서 이 얘기는 지금 고용이 탄탄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급락을 야기시켰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 우리만의 문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상이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은 괜찮다. 미국의 달러 강세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를 견딜 만한 충분한 경제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걱정이 된다. 그 다른 나라의 걱정 속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얘기는 달러의 강세의 뒤편에는 원화의 약세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원화의 약세를 우리는 더 이상 더 약하게 만들면 상당 부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화의 약세를 조금 더 부채질하거나 아니면 원화의 약세를 조금 둔화시킬 만한 요인은 결국은 하는 금통위에서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 11월 1일과 2일 날 있을 FOMC. 여기서 만에 하나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된다라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0%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와의 기준금리 차이 1%포인트의 기준금리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약세를 분명하게 유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원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그 폭이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더욱더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최소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는 최소한 쫓아는 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그나마 지금 현재 1,400원대에 있는 기준금리 1,500원으로 안 올라가고 1,600원으로 안 올라가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그 통화 정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국내 물가의 영향 요인 잘 살펴보시죠. 국제 원자재 가격과 그다음에 환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환율의 상승이 지속된다라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도 못 잡게 되고 또 하나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만에 하나 그 임금의 인상, 실질 임금이 감소하게 되면서 임금의 상승,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면 2차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바로 닥쳐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경제 악순환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국내 시장에 미칠 만한 핵심 이슈들 쭉 스토리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물가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과연 피크아웃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물가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피봇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연준이 긴축 강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기대가 거의 거의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피봇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시장이 사실상 우리에게 지금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미국 시장의 반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상 지금 통화정책당국 그리고 정부, 재정당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이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말 그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었던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줄어드는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판단 내지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통화 긴축 강도를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얘기는 조만간 닥칠 미국의 11월 FOMC, 여기서 빅스텝이 아닌 빅스텝으로의 둔화,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이제 50bp의 빅스텝으로 줄어드는, 둔화되는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지속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폭락을 야기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물가, 그리고 고용, 그리고 소비가 되겠는데요. 이 피벗 포인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변곡점, 통화 정책의 스탠스에 변곡점이 나타나기 위해선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 이 세 가지 지표가 한 방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통화 긴축의 강도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고용이라는 부분, 고용이 오히려 둔화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용이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난주에도 미국의 3%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었던 수요 일장, 이거 역시 고용이 시장 전망치보다 너무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통화 긴축의 강도를 지금처럼 미 연준이 안심하고 강도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더 커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부분이 조금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면 통화 긴축에 대한 강도가 자연스럽게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물가와 관련된 부분. 물가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어지는 모습.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통화 긴축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둔화가 될 것이고, 소비 역시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강도, 이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발표되어지는 경제 지표, 물가, 고용, 소비, 이 부분의 방향성을 우리 시청자는 명확하게 과거에는 고용이 악화되면 오히려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용이 악화 내지는 둔화되어야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통화 긴축 스탠스가 그나마 약화 내지는 둔화시켜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 시장의 반응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미 연준 결국은 지금 믿고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고용시장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조금 좀 흔들려주게 된다라면, 그렇다고 많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조금 흔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게 된다라면 긴축의 강도의 스탠스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에서 그나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긴축도 관련돼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큰 걱정이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이 어떨지 저희는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걱정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3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테슬라나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 시즌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 이제 뭐 미국에서는 당장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뭐 찰스 스왑이랄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일은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수요일은 테슬라의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그다음에 AT&T,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제 그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 3분기 기업 실적의 발표가 어찌 보면 경기 침체를 직시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세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비가 둔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 두 번째는 금리가 급등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과연 이자 비용이 지난 분기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 환율 급등에 대한 영향을 기업들의 실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3분기에 반영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4분기 반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외화부채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장 시장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의 정점론, 과연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유의미한 판단이냐 무의미한 판단이냐,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환율 변화에 따른 기업 실적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금리 급등에 따른 기업 실적의 변화 가능성,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의 감소 가능성, 이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시고, 고용과 소비 그리고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이 그나마 그동안은 강건한 고용, 탄탄한 고용이 시장의 버팀목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조금은 좀 둔화되어지는 고용을 오히려 시장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투자 지표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알차게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이번 주 전략까지 깔끔하게 챙겨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정리를 해봤으면요, 국내 증시 작전도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전화 연결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래도 0.9%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나마 지난주엔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상승 마감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진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지금 증시가 그날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좀 CPI 부담은 좀 희석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는 물론 존재합니다만 인플레이션 정점 확인 아직 안 되었다는 점도 분명히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준 정책 변화를 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여기에도 금리 인상 확률이라든지 긴축 우려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 같은 경우가 좀 침체 강도를 가늠한다는 좀 인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망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좀 시작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재료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양을 가동하는 어떤 가능성을 좀 높이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영국 같은 경우는 감세한 철회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외환 채권 시장의 좀 안정이 좀 기대감이 좀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코스피에서 10거래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매수의 업종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일반 전기전자만 좀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양시장 양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중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리뷰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섹터 분석에 대해서 코너를 또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관심 가져야 되는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일지 오늘은 살펴보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가 있었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1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요? 예,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어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경우에 중국 허가를 좀 거치는, 그러니까 정부의 허가를 좀 거치는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다만 미국이 이제 완전히 중국 내 장비 반입을 허가한 것이 아닌 1년간의 유예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 하는 어떤 숙제도 좀 안게 됐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도체 섹터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좀 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선전하는 뉴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한파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2분기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DRAM 시장에서 점유율은 43% 정도를 나타내면서 세계 1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지금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40%대 점유율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굳건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DRAM 분야에서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28%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 23%, 그러니까 세 개를 합치면 거의 90%, 95%까지 육박하는 거의 지금 독과점의 좀 상태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1위,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두 회사 같은 경우는 DRAM과 낸드 플래시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지금 수요 위축이 되면서 DRAM이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 기술 격차로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는 회사들의 좀 노력이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5세대 10나노급 D램, 그다음에 2024년엔 9세대 V낸드를 좀 양산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힘든 이런 상황을 투자라든지 기술 격차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극복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15조 원을 좀 투입을 해서 청주의 M15 공장 부지를 지금 새로 만들고 여기에 신규 반도체 공장이죠. 이런 부분을 좀 짓기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투자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가동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국인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좀 중심을 받쳐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업종 중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슈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작전 그리고 이번 주 작전 저희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예,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큰 호재나 좀 악재가 없어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만기, 그다음에 이제 CPI 물가 지표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CPI로 보게 된다면 물가 같은 경우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죠. 특히 이제 주말에 인플레이션 상승 전환 후에 좀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 여기에 좀 에너지 가격마저 최근에 좀 상승에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피크라는 시각도 좀 존재를 하는데요. 적어도 지금보다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고요. 하락 속도에 대한 것과 좀 상승 우려에 대한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재료라고 좀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결국 이 향후에 3분기 실적이라든지 연준의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 좀 주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좀 강성 발언하는 듯한 보임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기대 인플레가 좀 자극받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FOMC 그다음에 미국 중간 선거를 전후로 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면 당장 3분기 실적은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문제인데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이제 4분기 실적, 4분기 가이던스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리 관련된 부분 제가 11월 FOMC 이제 75bp 관련된 부분들 거의 뭐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예상치가 변동되는지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속 좀 매수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 종목만 지금 1조 5천억 이상 좀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시장에 지금 신용도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18%, 코스피는 15% 좀 신용이 감소됐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그다음에 신용 급감에 따라서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공백이 있는, 좀 매물 공백이 있으면서 실적과 관련돼서 좀 터닝 포인트가 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 관심도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슈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이어서 세워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와 줬다고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 및 영국 감세한 철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급등한 영향이 우리 증시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4% 넘게 급등 마감을 했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준 하루였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증시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있었지만 이날은 환율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미 증시는 부진한 소매 판매 및 영국 재무장관 교체, 금융주 실적 호전 등으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영국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에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을 했고 여기에 미 기대 인플레 또한 상승을 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 중심으로의 매물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테슬라의 부정적 요인도 투자 심리가 위축 작용하면서 하락했던 미증시 영향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국내 증시 자세하게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도 힘든 상황에서 안 그래도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카카오, 이런 이슈까지 터지다 보니까 벌써부터 월요일장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말 사이에 국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의 일부 서비스가 15일 마비가 됐었습니다.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도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요. 이날 SK CNC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는 안전 등의 문제로 이날 중 장애 해결에 어려움을 공지를 하면서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마비된 지 약 10시간 만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 일부를 복구를 했지만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서비스 완전 정상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상에 관한 내용들인데 플랫폼 사이에서 이처럼 대규모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서비스별 약관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여부와 서비스 약관 그 내용이 보상과 그 규모의 크기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상 기준이 명료하지 않고 서비스별로 달라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하루는 지난주 미증시 급락 영향으로 우리 시장 역시 하락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카오 사태가 더 이슈화되는 하루가 될 듯 싶습니다. 카카오의 빠른 조치와 사과 그리고 피해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카카오, 오늘장에서 또 어떤 주가 흐름이 포착이 될지 장중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도 연구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연구원님 어떤 종목 저희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미래에셋 데우스펙 2호가 프로그램 공급업체 애니플러스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한 기업입니다. 뉴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VOD 사업,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전시 이벤트 사업 등을 관련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해외 애니메이션 방송 및 콘텐츠 유통 사업도 활발히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90억 원으로 208% 이상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성공한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 또한 70%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 매출과 굿즈 매출 성장이 전시 드라마 비수기 영향을 상쇄했습니다. 동남아 OTT 매출도 잡히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동남아로 유통 비즈니스의 지역적 확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지난 2년간 성장을 책임진 것은 OTT라는 새로운 유통 창구의 탄생과 공연, 드라마로 인한 자체 IP 확보였습니다. 21년 연간으로 콘텐츠 매출과 전시, 드라마 매출이 각각 2배, 20배 성장을 하면서 전사 매출은 3배 넘는 성장을 보였는데 애니메이션은 탄탄한 스토리의 20분의 짧은 호흡으로 넷플릭스, 왓챠 등 메이저 OTT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디어 엔트는 요시고 사진전, 위메드는 오소메 붉은 끝동이라는 히트 IP를 제작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축적했는데요. 특히 애니플러스의 올해 굿즈 매출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애니메이션 유통 수익의 3분의 1 수준이며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굿즈 매출 비중을 50%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성장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홀로라이브 EN과의 콜라보 카페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서브컬처 굿즈에 대한 잠재 수요는 상당하고요. 장기간 동안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와 협업해 오며 쌓아온 신뢰 관계가 당사의 영업적인 해자로 작용할 것입니다. 8월에 발표한 굿즈 제작 전문 업체인 로운 CNC 인수는 애니플러스의 굿즈 제작 능력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진입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단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발생을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61이평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61이평 저항 라인을 돌파 안착해 준다면 단기적 전고점인 3,425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000원대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진입가는 2,735원, 1차 목표가는 3,000원, 2차 목표가는 3,245원, 손절가는 2,500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제한된 무거운 흐름을 보일 전망으로 예상해 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미 증시가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소매 판매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한 점 또한 우리 증시에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과 2차 전지 업종 부진 또한 역시 우리 증시에서 관련주의 부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하락 출발 후에도 달러와의 방향성에 따라 급등락이 예상되겠습니다. 여전한 금리 인상 이슈와 전일 카카오 사태, 달러와의 변동성이 오늘 증시의 키포인트로 예상을 해보고요. 카카오의 주가 흐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하루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이 앞서는 월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연속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국내 증시 대응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도 업종의 부재가 연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좀 전체적인 업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이 변동성이 큰 시장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 점까지 뚜렷하게 좀 연결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민의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어요. 고민의 시장이라는 점은 뭐냐면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가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 그다음 연결해서 수급 같은 경우도 부재, 좋은 면을 쳐다볼 수 없는 시장이에요. 원래 이론적이라고 하면은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기준으로 50포인트 이상은 마감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의 시장의 마감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우선 시세를 이어받지 못했고 그 시장 안에서 좀 우리나라 하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주말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까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라든지 업종, 종목 흐름 안에서 키포인트는 낙폭과 대주들의 반등이 이어지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등 같은 경우는 주도한 게 네이버, 카카오 관련 기업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카카오는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점들을 두고 네이버가 여기 안에서 좀 덜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주군 안에서 우리가 좀 고평가를 받지 않고 성장주 조정이 나왔을 때 함께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빠를 수 있는 거는 경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군을 추리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은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엔터 업종 중에 JYP 엔터입니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조금 부정적인 소식은 주말간에 더해지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정 엔터 기업의 콘서트 개최가 아니라 하나의 그 콘서트 개최를 하는 그런 업체 안에서 해외 콘서트 개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비자 발급이 안 나온 그런 그룹이라든지 가수들이 있다 보니 약간은 좀 비난이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게 일단 엔터 업종 주가에도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그다음에 성장주군이 다시금 미국 시장에서 부진했다는 점을 연결해 보면 우선은 장 초반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성장군이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가장 빠르게 반등세가 더해지는 업종이 엔터 업종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분기 실적이 역성장이 아니라 분기 성장이 예상치만큼 나올 수 있는 기업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대응은 상승 시에 추격 매수는 하는 건 아닙니다. 조정 시에 매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조정 시 매수 여부 체크 같은 경우는 이 수급 같은 경우가 매도가 출회될 때는 우리가 호가 창을 보면 매수 호가보다 매도 호가가 한 2배 정도 한호가가 더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르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효과가 비슷해지는 구간에서 매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야 되는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체크할 때 많아진 시장이다 보니까 좀 가격적으로도 상승할 때 진입보다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 가격도 지지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가격 접근은 55,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JYP 엔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55,60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경제 지표들 위주로도 이슈 살펴주신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미국의 채권 선물은 가격 흐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속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2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를 상회한 흐름이 미리 나타났었고,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가 4%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정이 된 게 한 4.4%대였어요. 그런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건 미국 금리 인상이 더할 수 있다. 지금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과연 4.4%대의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심리가 먼저 반영이 돼서 국채금리가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저번 주였죠. 미국 시장 마무리 때도 원달러 환율이 역예로 1,440원대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좀 성장주군,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치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종목을 접근하는 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보수적인 접근 안에서도 첫 번째로는 그 3분기 실적을 보여줬든 아니면은 예상이 되든 2분기 대비해서 분기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 상회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급이 연속적으로 더해질 수 있는 요인, 지수 대비해서 유입돼야 되는 게 연금 중심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수 변경을 통해서 수급이 빠지기보다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쪽으로 좀 압축해서 선별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압축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시가총액 2위주입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2위주인데 여기에서 IT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IT와 관련된 시총상위주들의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시총상위 흐름상 수급이 유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혼다에 이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이 아니더라도 좀 이러한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더해질 수 있는 기대가 실적이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가격대를 아래로 정해놓고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가 JYP 엔터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알 수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알 수 있는 점은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잘 나오고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이건 3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내년까지 해서 실적이 그래도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군 같은 경우를 추려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47만 7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 같은 경우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세 영속성이 없이 원래 지지를 받는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 가격을 깨고 빠진다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진입한 가격에서 종가 기준으로 5%대를 못 지키고 하락한다고 하면, 즉 매수 진입 대비해서 5%가 빠졌는데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종가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손절을 꼭 지켜야 하고, 매매 같은 경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또한 매수를 해서 장기로 들고 간다기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10% 이내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대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회를 잡아서 현금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좀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미국 시장이 2, 3일 연속으로 시세가 나고 업종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LG 에너지솔루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형주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장전 저희가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월요일장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중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